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음성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김가경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 위쪽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는 만큼 변화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은 좀 쓸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한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환경, 그리고 나의 현재 감정 등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이 한 시간을 진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틀을 조금 더 넓히고 다각도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신문 보신 느낌 어떠세요? 50년 전 기사입니다. 청주경찰서 장발 3일간 구류. 과거에는 남성이 다소 긴 머리를 가졌다 싶으면 경찰들이 바리깡이란 규고로 남성의 머리를 사정없이 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 구류도 가능했죠. 이것은 말 그대로 경찰서 내 유치장에 3일간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지내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의 머리가 길거나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에게 어떤 행위 강제를 한다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50년 전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가요? 당연히 이런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머리카락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르는 이런 행위는 형법상 폭력 또는 상해로 충분히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당시에는 옳았지만 후일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과거에는 그게 범죄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는 당연히 범죄지 하는 걸로 변화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그 변화되는 인식의 틀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과거에 한정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젠더 폭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젠더 폭력에서 젠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젠더 폭력이 뭔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입을 모아 사회적 성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럼 사회적 성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답을 이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 젠더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엄마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엄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경찰서에서 일을 할 때 제가 맡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저의 여성적인 면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저의 남성적인 면이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회 역할에 따라서 저의 성적 역할이 변화되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저의 사회적 계층이 만들어지는 것을 젠더와 젠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국에서 대부분의 군 경험은 남성들끼리 생활 경험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같은 남성들끼리 있어도 보직에 따라서 그 역할과 환경이 바뀌고 군이라는 특성상 전투적인 병과를 받으신 분들과
보조적인 병과를 받으신 분들이 계급과는 별도로 모종의 계층 구조가 분화되어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회 역할에 따른 분화와 그에 따른 발생되는 구조적인 폭력을 우리는 젠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젠더 폭력 안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입니다. 젠더 폭력을 최근 경찰에서는 관계성 폭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젠더 폭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폭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폭력은 특이한 폭력 성향이 있는 자의 개인적인 폭력이나 사회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 유발한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화와 환경의 변화를 끌어내야지만 폭력을 멈출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명명되어진 용어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의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면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잘못된 사회인식, 그리고 낮은 인권의식, 피해자에 대한 미약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젠더 폭력은 상호 연관성을 맺고 또 다른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인과 영향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가해자에게 더욱 가해의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은 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를 폭력 원인 제공자라고 하며 폭력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가해자를 옹호해서 피해자가 더욱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해진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더욱더 강도 높은 그리고 빈번한 지속적인 폭력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그 힘의 우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힘이 그 폭력 관계를 끊어주기 전까지는 무한 반복되기도 합니다. 관계성 폭력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성 폭력은 권력 관계에 기반하여 발생되는 구조적 문제로 마치 피해자가 폭력 원인을 제공한 피해자 책임 유발론으로 이어져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쉽게 퍼뜨리가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게 하는 2차 가해를 작동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 폭력은 남편, 애인,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으로 은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정신적이 매우 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복 피해가 우려되므로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폭력성은 피해자가 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더욱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을 사용해 왔기 때문인데 피해자가 이 관계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가해자는 이를 용인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더욱더 억압하기 위해서 폭력의 극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김화유가 불렀대.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하나 먹어봐. 아들 김범진은 부장 김기준은 자상하지만 아, 빨리 와. 남편 김기준은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이 공익 광고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공익 광고 속에서 폭력을 발견하셨나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정폭력을 발견하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이 공익 광고 속에는요,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에 본 공익 광고 속 가정폭력 상황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입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물론이고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인척도 가정폭력과 관련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고 누군가를 부속물로 여기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은 발생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에 의해서 권력으로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이런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면 관계의 불평등을 먼저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을 보면 은폐, 반복, 순환, 중복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은폐는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 폭력이 발생되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가정 내 폭력 상황을 외부로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고 또 그 가정의 제3자들도 이러한 폭력을 목격했을 때 내 일이 아닌 타인의 일이라고 참관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성되는 특징입니다. 반복은 이런 은폐 환경에서 힘의 우위가 정해진 상태로 제3자의 개입 없이는 폭력이 종결짓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복은 폭력의 강도를 커지게 만들 수 있고, 그 횟수를 빈번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환은 가정폭력의 세대 간 대물림을 의미합니다. 물론 100%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은 성인이 돼서 그들의 가정을 만들 경우 또다시 가정폭력 피해자 역할을 하거나 가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성장하여 노인 부모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가정에서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중복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뇌세포망입니다. 상단에 정상인 뇌세포망을 보시면 뇌세포망의 색상과 선망이 고르게 잘 퍼져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하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내선망을 보시면 위축되고 엉켜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환자의 내선망은 가정폭력에 오래 노출된 자의 내선망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선망을 가질 경우 증상은 지나친 경계, 그리고 논란 반응과 인지조망 능력 저하에 따라 일생생활에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저하된 것이죠. 화가 나서 내뱉었던 모진 말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이런 정신적인 학대 역시 자녀의 뇌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아빠 등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살 학대 소녀. 학대의 영향으로 발견 당시 몸무게가 16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리거나 가두는 신체 학대는 물론이고 막말과 무시 같은 정신적 학대가 소녀에게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무형의 학대가 뇌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최지욱 교수는 언어적인 학대를 받은 어린이 집단의 뇌를 MRI로 촬영해봤습니다. 푸른색 다발처럼 보이는 게 언어와 감정을 담당하는 뇌신경회로인데 그 굵기가 줄어든 사실이 관찰됐습니다.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하면 언어 지능이나 이해력이 저하되고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책임을 묻고 이렇게 늘 비난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맞는 것 이상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신경회로의 굵기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인이 됐을 때 의식 단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역시 자녀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때리지는 않는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던 부모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금부터 폭력 피해 효율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성인 피해자와 아동 피해자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가장 많은 후유증은 무력감, 불안, 자존감 저하, 죄책감 등이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지 조망 능력이 낮아 평상시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거나 부족한 형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 피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동 피해자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ADHD라는 주의력 결핍 증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생활 부적응되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성인 피해자의 극단적인 후유증으로 자살 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동의 경우에는 충동 자제 능력 부족으로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어느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이웃에 의해 가정폭력이 경찰에 신고되어도 출동한 경찰이 그냥 좀 조용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 이상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가정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 생성되면서 어느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범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사적 폭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도소 수용자의 51.6%가 아동 청소년기에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일수록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행률 역시 가정폭력의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성 중 순환을 기억하시나요? 유년기 가정폭력 경험자의 아동학대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가정폭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폭력은 이렇게 모든 폭력의 시작이며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드는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곧 사회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의 예방은 여기 계신 여러분, 즉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은 은밀하고 은폐된 환경에서 아는 사이에서 발생되는 폭력입니다. 이미 힘의 우위가 정해져 있고 유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자체적인 가정폭력의 종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그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이 오히려 그 폭력에 순응하는 현상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가정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정폭력을 유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나는 이 집을 떠나면 못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참으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사고와 행동은 가정폭력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반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정의 해체를 부르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형사처벌하지 않더라도 가정보호 사건과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가해자의 폭력 성형 교정을 치료한다든가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통한 피해자 심신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경찰에 가정폭력이 접수되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폭력 성향을 교정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또는 감호 위탁, 치료 위탁, 상담 위탁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나는 수사기관을 거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경우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를 요청하시고 친권 행사 등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 보호 명령입니다. 추가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반드시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까 보셨던 가정폭력 예방 공익광고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그 공익광고 속에서 발생된 가정폭력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요? 맞습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았던 모습, 무시했던 모습, 그러한 상황들이 가정폭력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며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변화되는 세상. 두 번째 시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 신문지상에서 성폭력 사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폭력 가해자는 나는 성폭력을 하지 않았다, 꽃뱀에게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될까요? 어쩌면 아는 만큼 변화되는 세상이라는 것은 가정폭력보다 성폭력 예방 상황에 더 필요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범죄일까요? 성폭력의 기사나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성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중 하나가 옷차림이죠. 만약에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하였다라고 한다면 가장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호기로웠던 답변은 바로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웃을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성 간의 성폭력도 상당수 있는 만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욕탕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겨울철 밀집된 대중교통 속인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이 성폭력의 직접적인 유발 원인은 아닌 것 같군요. 우리가 어릴 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교육을 많이 받고 컸어요. 과연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될까요?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가해자 70%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존속 성폭력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낯선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도 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낯선 장소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이 많이 발생되는 곳은 공개된 장소였어요. 백화점 옥상이나 화장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심지어는 스쿨버스나 아이의 안전을 위해 위탁된 곳도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지 말라는 말에 이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검찰청 성폭력 피해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성인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이었으며 아동의 경우에도 방과 후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성폭력은 사이코패스 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범인에 관한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직업군은 의사, 교수, 변호사, 교사, 예술가, 경찰 등 다양한 직업군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빌미를 주었다거나 가해자가 특별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문단속 후에 외출을 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필 그 시간 집을 배운 여러분들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 어떠한 경우에 우리 집이 도둑이 들었다면 그건 어떠한 경우에도 도둑의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역시 누구의 잘못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범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이전에도 이미 성폭력이 어, 비합리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은연중에 지식과 생각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힘의 차이 등을 이용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행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성적인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들, 그들은 자신의 성적 결정권으로
성범죄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왜 성폭력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자기만의 자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율과 동등한 크기의 책임이 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책임, 나에 대한 책임, 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등등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저항을 했나요? 얼마만큼 했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폭력에 사용되는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라고. 법에서조차 성폭력의 도구인 폭행과 협박을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피해자에게 저항을 물어볼까요? 이건 아주 큰 모순입니다. 성폭력이 발생되었다고 규정 지을 수 있는 행동은 저항이 아니라 바로 동의와 허락의 유무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의가 다 진정성 있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에는 힘에 의한 폭력적 환경이 배제된 상태로 온전히 동의의 주체인 나의 선택이 반영되어야만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부모님으로부터 고가의 패딩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입고 등교했는데 학교에서 누군가 그것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만약 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학교 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될 수 있을 것을 감지하여 빌려주었다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동의의 가면을 쓴 협박이라는 것이죠.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만 인정됩니다. 그저 답을 못하는 묵시적인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yes, 응이라는 명확하고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동의로 인정됩니다. 또한 동의는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해서 꼭 점심에 짜장면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 점심에 저의 기분이나 날씨에 의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짬뽕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나 변경이 가능해야지만 진정한 동의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2022년 동의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5명의 20대 청년들이 만 18세 여성을 강간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성들은 검거되었지만 법정에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는 등 적극적인 저항이 없어서 이것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뜻으로 자기들은 받아들였다라는 주장을 펼쳐서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피해자가 약물 또는 술에 취해 있을 때 성폭력이 발생된 경우 성폭력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스페인 전체가 공분했고 이를 계기로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긍정 의사를 밝힌 경우만 동의로 간주하고 묵시적이거나 수동적인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 여부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아직 개정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과 동의에 대한 인식은 스페인과 유사합니다. 자, 질문 2개를 드릴 건데요. 이 경우 성폭력이 될까요? 이 질문은 최근 영미권 판례를 근거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2 성인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성관계에 동의하고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하나 있었는데요. 반드시 콘돔 사용이었죠.
그러나 성관계 도중 남성이 일방적으로 콘돔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을 성범죄자로 신고하였습니다. 남성은 성범죄자가 되었을까요? 잠시 생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성은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콘돔은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에 대한 보호막으로 상호 동의에 의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일방적으로 콘돔을 제거하여 여성을 이러한 위험에 노출시킨 거죠.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폭력으로 인정하여 1급 강간으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최근 영미는 물론 독일, 호주에서도 유사 사건과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변화된 세계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여성이 늦은 밤 어떤 바를 방문했습니다. 구석에 아주 잘생긴 남성이 이미 만취가 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성은 그 남성과 합석하여 술을 더 권하였고 대화를 이어가며 남성의 동의를 받아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뒷날 아침 눈을 뜬 이 남성은 여성을 112에 범죄 신고하였습니다. 자, 이 여성은 성범죄자가 될까요? 잠시 생각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성은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전날 남성이 성관계 동의했는데 남성 꽃뱀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만취되어 자신의 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여성은 그런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질문을 이해하셨다면 우리나라 형법상 준강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의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 두 편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성범죄입니다. 이런 경우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50대 남성 김모 씨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치료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중 옆에 있던 20대 치위생사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치위생사는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젖혔고 손이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을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고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비뚤어진 이름표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를 바로 하라고 말로 하면 되는데도 여성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 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1m 뒤에서 멈춘 30대 박모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 껴안으려 한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기모감을 느끼지 않은 행동을 하면 강제추행 미수죄에 해당할 적용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음란 행위를 해도 강제추행으로.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또는 친근감을 표시한다며 신체 접촉을 별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역시 당하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경우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좀 각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최근 추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남성 혹은 여성끼리 상대의 신체를 툭툭 치거나 쓰다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끼리 이제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만지거나 꼬집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또 윤모 씨는 함께 일하는 30대 남성에게 농담을 건네며 남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윤 씨가 이 남성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진 건 모두 4차례. 법원은 강제추행죄로 윤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동성간이지만 만진 부위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시 26살 여성 배모 씨는 성 후배의 가슴을 3차례 만져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여성 동료들끼리 과한 장난을 친 데서 시작되긴 했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간 장난처럼 하는 접촉이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미개 질서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나빠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전체 1,400여 건의 상담 건수 중 동성간 강제추행은 46건에 달했습니다. KBS 영상 중에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성추행에 해당됩니다라는 멘트 기억하시나요? 일명 바바리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바바리맨의 경우 경범죄 스티커로 가볍게 처리되었지만 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으로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바바리맨을 경범죄 대상이 아닌 성추행범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잠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몇 년 전 박사방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떠들썩한 적이 있었죠. 그런 사회적 관심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최근에도 강원도 모 지역에서 군의관이 관내 여중생을 상대로 디지털 성폭력을 주도하다가 학부모에게 적발되어 신고당해 조사 중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직접적인 성기 결합은 없어도 가학적인 성적 영상이 계속 요구되고 그 영상을 매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 한마디로 디지털 성폭력은 성폭력과 성매매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성폭력으로 피해자의 심신을 파괴하는 성착취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방식은 피해자를 길들이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어린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고립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하나의 성폭력, 2차 가해 때문입니다. 영상을 통해 2차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h, what's up? James is dead. What? Oh my god, what happened? Apparently somebody killed him at a party. What party? Was he there alone? At that big party off campus on Friday. Oh man, wow. That sucks. Yeah. Was he drinking at the party? Huh? I don't know. I guess some. It was a party after all. Yeah, because alcohol makes it harder to fight off a murderer, and he may have made some bad choices about who to talk to. Well, everyone was probably drinking some. Yeah. Yeah. I mean, what was he wearing though? What? You know how he wears all those V-neck t-shirts? Yeah, but I'm just saying, if you don't want to get stabbed in the neck, consider wearing a turtleneck sweater or something. I don't think that really... Also, James was super friendly. Yeah, poor James. I mean, he was so outgoing. Yeah, nice guy. He talked to everyone. Yeah. So it's kind of no surprise that he eventually met a murderer. What? I'm just saying, if you don't want to get murdered, don't go around talking to strangers at parties and just expect it to be fine. Did he even blow the murder whistle that Student Life gave us? No, I think he was in his coat. The murder happened so fast. His coat. Typical freshman move. I mean, 1 in 5 college students gets murdered. He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No one ever thinks it will happen to them. I guess. His family must be devastated. I know. They must be so ashamed that he let himself get murdered like that. It's gotta be so embarrassing for them. What?
No, I meant So did they find out who did it? I mean, assuming it was a murder and not some assisted suicide thing. Hey, maybe James really wanted this to happen. no, he definitely didn't. And it was definitely Robert. Some people walked in on the murder, but they didn't think it was any of their business. Robert? Oh, he's such a nice guy. He's definitely not a murderer. He is. He definitely did it. Yeah, well, he just felt like ending James's life, and he did, but he's not like a murderer. Besides, was such jailbait, you know? Huh? I mean, he just had that look that you can totally see wanting to commit a felony and murder him. It's perfectly normal. Poor Robert. Really, it's sad how many young people's lives are ruined just because they kill a few people in college. 영상을 통해서 2차 가해, 2차 폭력 피해를 잘 이해하실 수 있었는지요? 끝으로 우리는 성폭력 예방법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성폭력인지 이야기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모두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조금 더 낮춰주시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전 리드로 중학생의 예배국장 김하은입니다.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9일 채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플 출석 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채플 출석 기준은 00분까지 출석으로 인정되며 01분부터 10분까지는 지각, 11분부터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화요 채플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금요 채플은 결석 1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되며 2회 지각 시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또한 지정좌석 번호는 눈앞에 보이는 번호가 아닌 내 등 뒤의 번호가 자신의 지정좌석 번호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공지사항은 리드로 총학생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세대학교 글로벌 교육센터 광고입니다. 한세대학교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2023년 1학기 모의 토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 토익 성적표로 영어 졸업 인증이 가능합니다. 응시를 원하시는 학생분들은 확인 후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도 모임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약 30분 동안 우리 한세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국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대체로 밥버거도 지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를 통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를 향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한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